방 옷장 금고 뒤에 내가 모르는 금고가 하나 더 있다 이거지. 박진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고성의 이 나쁜 년.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박진석의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은 박진석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처리할 일이 있다며 서재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말해둔 뒤 혼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서재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집 안홈캠 목록에서 안방 폴더를 눌렀는데요. 낮 동안 저장된 영상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실 안방 홈캠은 최근에 박진석이 고성에 몰래 설치한 것입니다. 영상 속 고성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한 겁니다. 고성이는 봉투를 한 번 쳐다보고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손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입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빠르게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석이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표정. 고성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화장대, 침대 옆 문틈까지 누가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듯이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이는 익숙한 작은 금고 쪽으로 손을 뻗는 듯 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장면에서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금고는 박진석도 알고 있는 금고였습니다. 고성이가 귀금 속이나 서류 몇 장 넣어둔다고 말하던 그거요. 그런데 고성이는 작은 금고를 지나쳤습니다. 고성이는 옷장 안쪽을 더 밀고 들어가더니 옷걸이 뒤편 벽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벽면이 툭 하고 밀렸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작은 금고보다 훨씬 큰 금고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겨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저게 뭐야? 고성이는 큰 금고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쪽은 카메라 각도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고성이가 봉투를 그 안에 밀어넣는 건 분명히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금고 문을 닫고 숨겨진 공간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 걸려있던 옷으로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박진석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모르는 금고가 집 안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옷장 뒤에 숨겨서요. 박진석은 노트북을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조용히 가야 한다.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줬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요. 고성희가 왜 이러지 하고 눈치챌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다음 날 마음이 다급했던 고성희는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성재는 정리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재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세요? 고성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웃는데요,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박성재 책상 앞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재야,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라. 바빠서요. 박성재 목소리는 단정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고성희는 그걸 먼저 봐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내 방에 봉투가 하나 있었어. 박성재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곧바로 표정을 잡았습니다. 봉투요? 응. 누가 일부러 올려둔 것처럼. 박성재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고성희는 박성재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버티는 걸까? 고성희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 서류가 있었거든. 누가 엄마를 엿먹이려고 작정한 것 같더라. 박성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서류였는데요? 고성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고성희는 말을 아꼈습니다. 성재가 나서기 시작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말끝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하려고.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얼굴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다.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나갈게. 박성재는 예의 있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자 박성재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잠깐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성희가 저렇게 직접 와서 묻는다는 건 누군가가 정말 건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연락한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가 전화를 받자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지금 통화돼요? 네. 무슨 일이세요? 박성재는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호 후배한테도 갔어요? 지은호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좀 전에 왔다 갔어요. 이상한 걸 물었어요. 뭐를? 제가 어제 그 집에 간 적 있냐고요. 누굴 시켜서 뭘 갖다 놓은 적 있냐고요.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본인이 들었던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똑같이 물었어요. 그 여자 방에 서류가 있었다고.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님이 아신 거예요? 박성재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처음엔 모르는 척하고 있기로 했던걸요. 박진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증거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냈어요. 비서 통해서 모든 걸 싹 다 알아내셨더라고.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숨겼던 건? 박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해요. 그 여자가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대표실 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지혁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한 발을 떼다가 멈췄습니다. 어제 오후 이상하게 차가웠던 이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감아주던 목도리,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차가운 눈빛. 지은호는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센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는데요. 무서워서라기보다 몸이 더 이상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대표라는 자리,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얼굴, 그런 건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혁은 그저 환자였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 진행이 많이 됐고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요. 지혁은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얘기 듣듯 담담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진짜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고 그게 지혁의 속을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대수술이라서 보호자 서명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혁이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지환과 수빈이었습니다. 가족이 보호자 서명을 해주면 가장 간단한데요. 지혁은 그걸 바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지환과 수빈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집이 뒤집힐 게 뻔했거든요. 지혁은 동생들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생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걸 지혁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의사에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병원을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비서에게는 3일간 휴가를 내겠다며 일정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에게는 도쿄 출장을 다녀온다고 둘러댔고요. 지역은 수술을 숨기려고 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성재에게도 은호에게도요.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니 지역은 결국 보호자 문제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때 박진석이 움직입니다. 박진석이 지역의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진석은 이수빈의 오빠가 AP그룹 대표라는 사실을 성재에게서 들은 뒤부터 흥미가 생겼습니다. 박진석은 비서를 통해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서가 보고합니다. 지역이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 다녀왔다는 사실을요. 심장내과라는 말이 나오자 박진석의 눈빛이 의미심장해집니다. 박진석은 그때 바로 마음을 정합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겠다. 그날 저녁 지역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박진석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박진석은 지역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박진석이야. 성재 아버지. 그리고 곧바로 지역을 건드립니다. 성재 얘기 그리고 수빈 얘기요. 수빈이 오빠라면서. 지역은 그 순간 바로 경계합니다. 지역이 단호하게 말하죠. 회장님 죄송하지만 수빈이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역은 박진석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재의 이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빈이를 불렀다는 얘기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박진석은 화제를 바꿉니다. 병원엔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심장내과라고 들었다고요. 지역은 검진입니다라고 짧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심장센터에까지 올 일이 뭐가 있겠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하지. 내가 해줄게. 지역은 거절합니다. 아주 분명하게요. 회장님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회장님께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은 박진석과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박진석은 냉철한 사업가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박진석이 지역의 그 생각을 처참히 깨버립니다. 그는 지역이 가장 피하고 싶은 방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성재와 수빈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겠네. 자네와 가까운 사람들인데 몰라서야 되겠나? 이 말에 지역이 멈칫합니다. 지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지역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싫고 성재에게 알리는 것도 싫고 특히 수빈에게 알리는 건 더 싫습니다. 수빈이 알면 바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지역의 수술은 지역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수빈은 울고 지화는 뛰쳐나오고 모두가 병원으로 달려오고 왜 혼자 숨겼냐는 말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역이 제일 견디기 힘든 건 그 상황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무너지는 상황. 특히 가족이요. 그러니까 지역은 이 상황에서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을 불러 보호자 서명을 받는다면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보호자 없이 버틴다면 수술이 미뤄지고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박진석을 보호자로 세운다면 수술은 진행되겠지만 박진석에게 빚이 생기는 겁니다. 지역은 결국 박진석에게 보호자 서명을 부탁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역에게 지금 가장 급한 건 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야만 숨길 수 있고 살아야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호자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지역은 약해진 게 아니라 지킬 대상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지역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그럼 박진석은 왜 이렇게까지 보호자 서명을 하려 할까요? 박진석은 겉으로는 성재의 친구이니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박진석의 속은 다릅니다. 박진석은 보호자 서명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보호자 서명은 단순히 이름 한 줄이 아니라 상대 인생에 발을 들이는 자격이 됩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그 지점입니다. 지역을 묶어두는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국 수빈과 성재 문제로 이어집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자기 손 안에 다시 두고 싶고 고성의 문제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성재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하는데요. 지혁은 성재의 친구이면서 수빈의 오빠입니다. 박진석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입니다. 즉, 박진석의 목적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지혁에게 빚을 만들고 그 빚으로 지혁을 자기 손 안에 두고 그 다음에 수빈과 성재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려는 것입니다. 지혁은 그걸 모를까요? 지혁은 압니다.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죠. 그런데 박진석은 지혁의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을 조종합니다. 지혁은 보호자 서명 하나 때문에 박진석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지혁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불편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손을 잡는 순간 이미 다음 칼을 준비합니다. 겉으로는 걱정 마, 수술 잘 되게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끝난 얼굴입니다. 이제 지혁은 나에게 빚을 졌다. 그 생각이 박진석을 움직이게 합니다. 지혁의 수술일이 되었습니다. 박진석은 지혁의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담당 의사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지혁의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가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복잡합니다. 박진석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의사는 적당한 말을 고르려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했는지 손가락 끝이 침대 시트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서명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술 잘 될 테니 너무 긴장하지 말게나. 따뜻한 말투였는데요. 이지혁은 그 웃음 역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한테도 수빈이한테도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하지.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는데요. 이지혁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자신에게 약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박진석은 휴대폰을 보다가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집 홈캠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안방 움직임 감지. 박진석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알림을 껐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잠깐 멈춰서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금고를 숨겨도 결국 열리게 돼. 그날 저녁 박진석이 집에 들어오자 고성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외투를 받아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오늘 늦었네. 박진석은 웃었습니다. 볼 일이 좀 있었어. 밥은 먹었어요? 밖에서 먹었어. 고성이는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살뜰했습니다. 박진석도 평소처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집이었는데요.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는 게 많았습니다. 고성이는 웃고 있었는데요.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모르는 척했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걱정하는 척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오늘 좀 어두워 보이는데. 고성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표정을 잡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정말 아무 일 없어요. 여보.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 나도 씻고 들어갈게. 고성이는 알겠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가 방문을 닫는 순간 고성희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 섰다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성이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숨겨진 공간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추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를 봤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그걸 놓았는지.
박성재도 아니라고 하고 지은호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성희는 머릿속에서 박진석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알았나? 고성희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아래로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번호를 누르려다 손을 떼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였는데요. 불현듯 안방이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리자. 고성희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는데요. 고성희의 기다리자는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밤에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지은호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지은호가 살아있는 게 고성희에게는 늘 불안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고성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박진석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한 부부처럼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은호가 전화를 받자 상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은호는 몸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고성희 씨가 어제 출입 문제로 지은호 씨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있었나요? 지은호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말과 행동들을 누군가 뒤쫓으며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박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도 전화 받았어요? 지은호는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이거 아버지 쪽에서 움직이는 거 맞아요?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고성희는? 박성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끔찍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은호와 통화를 끝내고 박성재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성재가 집에 들어오자 고성희는 거실에서 꽃병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보자 웃었습니다. 왔니, 성재야? 박성재는 고성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우리 가족 일은 밖으로 새면 안 되는 거 알지? 박성재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 손을 잡았습니다. 고성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너가 들키지 말라고 했었잖니? 그러려면 내가 나를 도와줘야겠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성희를 도울 마음이 있는지를요. 박성재가 입을 열기 전에 박진석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고성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박진석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어제보다 차가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 좀 하지. 박진석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웃으며 그래요, 여보라고 대답했는데요. 박진석이 문을 닫는 순간 고성희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다시 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들과 같이 저녁을 먹겠네. 박성재는 고성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고성희는 그 대답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고성희가 생각한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앉은 고성희 앞에서 박진석은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고성희, 내가 모르는 금고가 집 안에 있더라. 고성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힘을 줬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당신한테 기회를 주려고 한다. 고성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이혼이라는 말을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분위기로요.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자. 시끄럽지 않게.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숨겼다고.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더 증거를 모은 다음에 말할까 했는데 더 알아봤자 좋을 것도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박진석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많은 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모이면 고성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박진석이 서재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고성희는 숨겨진 공간을 열고 큰 금고 앞에 섰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흔들림을 멈추려고 손목을 쥐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꺼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떴습니다. 고성희는 한참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성희는 짧게 말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전화해? 상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은 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좀 더 서둘러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네. 그 순간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묵직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고성희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박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빨리 119 불러주세요. 고성희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고성희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그 문을 여는 순간 고성희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보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어주면 좋겠는데? 고성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박진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로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